네, 김상혁입니다. 어, 발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개인적인 변명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맡은 주제가 그 불광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요. 이제 그 50년의 자취를 한번 우리 현대불교사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보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졌던 첫 번째 제목이 역시 또 좀 애매하고 다소 좀 분명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제목 정하는 거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맸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앞서서 이제 두 번의 발표 토론을 통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당사자들이시고 이제 그래서 마치 이제 지금 불광 50년 역사를 정리하는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문헌상으로 자료상으로 접하는 불광의 역사는 40년에서 거의 멈춰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불광 40년 기념 행사도 크게 하시고 2015년에 제2불광 선언 큰 선포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2불광 운동을 표명을 하면서 뭐 4대 기조, 10대 기조, 뭐 100대 과제 막 아주 엄청난 우리 불교계에서 개별 사찰에서 이런 계획서를 낸 적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장대한 향후 50년, 100년의 계획을 반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6, 7년간 어떻게 보면 정체 내지는 답보, 후퇴를 하고 있는 현실.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50년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생각이 이제 자꾸 거기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자꾸 김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뭘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고 뭘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의 글이었다. 그런 개인적인 변명입니다. 뭐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발표문을 보시면 3장, 4장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냥 자료를 이렇게 주제에 맞게 논문이 됐든 자료가 됐든 그냥 모아놔서 이렇게 배치하는 정도. 이제 그걸 가지고 3장, 4장은 뭐 이렇게 좀 학술적인 논문에 걸맞게 꾸며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좀 새로운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발표문에서는 조금 소략하게 했지만 요 PPT 자료에서는 광덕 스님 관련한 뭐 새로운 자료 그래서 그 3장에 따로 그 제가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건 좀 새롭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본문 내용 이 발표문 가지고 PPT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걸 넘겨가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말 이제 첫째 쪽에 있는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광덕 스님에 대해서 이제 전법보살 이런 칭호를 많이 합니다. 그 일타 스님께서 이제 광덕 스님 비문을 지으셨어요. 그게 지금 범어사에 모셔져 있는데 보통 이제 비를 쓸 때 이렇게 비제라고 하죠. 제목으로 쭉 씁니다. 그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비제가 아주 함축적으로 광덕 스님의 면모를 잘 드러냈다. 역시 뭐 일타 스님은 대표적인 현대 큰 어른이시고 또 글을 워낙 잘 쓰세요.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뭘 표현하시는데 탁월한 그런 그 문제를 보이셨던 어른인데, 역시 이 광덕 스님에 대해서도 그 범어사에 있는 비제에 그걸 함축적으로 탁 보여주십니다. 대한불교 청백가풍, 이렇게 앞에 8글자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계종사 금화당 광덕 대선사집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슴 벅차할 표현이죠. 불광법주, 그리고 즉사증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축약을 해보면, 첫 번째 면모는 이 어른은 아주 그 가풍이 청백한 어른이셨다. 우리 대한불교, 한국불교, 현대불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청백한 가풍을 평생 유지하다가 입적하신 어른이다. 그걸 아마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그 광덕이라고 하는 스님의 일대기에서는 불광법주를 빼놓을 수 없고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불광법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언제까지 유효하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게 불광 대중들한테 그게 연장이 되어 갈런지. 그러나 여하튼 뭐 이 비문에서는 제목의 불광법주를 탁 이분의 삶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이 즉사증리. 잘 알듯이 뭐 광덕 스님은 이사에 두루 통했던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능했던, 두루 갖추셨던.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이 비문의 찬수를 부탁받고 아마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길게 문장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탁 압축적으로 비의 주인공 법포를 쓰고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했던 그 몇 글자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광덕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떠올릴 때 그 3가지 정도의 요소는 기억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5년에 불광사가 제2불광운동 선언문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광사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이제 대별을 하면, 스님 입적하신 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름대로 문도와 신도분들, 형제분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스님 입적 이후에 새롭게 달라진 불광사가 이렇게 웅비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선회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래서 그냥 이 머릿말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빛광자인데 불광사의 오늘은 그리 밝지 못하다.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최근 몇 해에 걸쳐 불광 구성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반목, 분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조속한 시일 내에 멈출 것 같은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역량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덕 스님과 불광 50년 역사가 남긴 제반 공적들을 생각할 때 지금 불광 구성원들 앞에 놓여 있는 갈등과 분쟁은 신속히, 그리고 뭐 반드시 종식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 지니는 대표적 학문 효용성으로 늘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꼽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처럼 불광 구성원들에게 불광 50년의 역사를 차분히 정리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 보시라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 같은 이 학술 연찬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역사 공부를 해오는 학도로서 이 불광 50년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광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역사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 돌아갔을 때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차분히 우리 불광 50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서재영 선생님이 고맙게도 이 광덕 스님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연구물을 조사하다가 본 내용이고 2022년에 금화광덕의 지성성과 실천성이라고 하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그거 읽다가 제가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빨간 칠한 부분 입으로는 바라밀 염송을 하면서도 정작 스님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립과 갈등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자기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역시 불광사의 이제 현재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논문에다가 이런 표현을 해 놓으셔서요. 뭐 똑같은 비슷한 마음들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부를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자료를 모으죠. 관련 연구 성과들을 모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읽어 나가는 과정을 누구나가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장은 광덕 스님이나 불광사 관련한 그런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혹시 뭐 과제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뭐 역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광덕 스님 전집입니다. 2009년에 간행이 됐고 총 10책이고요. 공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전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광덕 스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요 10권의 책만 가지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들은 충분히 할 만큼 자료들을 아주 충실하게 여러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간행했던 책입니다. 그때 이 간행을 했던 스님께서 요 간행사에다가 이렇게 소회를 밝혀놓으신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광덕 스님 전집을 불광 대중들이 간행해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이건 상당히 적지 않은 성과고, 그러나 이제 이 전집이라고 하는 거는 멈추어서는 안 되죠. 이 광덕스님 전집은 뭐 10년 주기가 됐든 20년 주기가 됐든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광덕스님과 관련한 정본 자료니까 그 정본 자료의 효용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자분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주지 스님이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런 계획을 좀 잡으셔서 2009년에 이 완간됐으니까 뭐 앞으로 한 5년 더 좀 보완을 해서 한 29년쯤에는 다시 또 여기에서 진일보된 광덕 스님 전집을 마련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광덕 스님 시봉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보니까 뭐 11책까지 나왔고요. 역시 이제 상좌이신 송암 지원 스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시봉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나왔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어떤 책은 뭐 학술 논문들도 좀 들어가 있고 회고담들이 많죠. 이렇게 본인 이름을 걸고 직접 승제가의 반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 회고담들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 스님이 어른 모시고 이제 시봉을 했다 그 일상들, 지원 스님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 그런 걸 이제 당신 일기에 쓰듯이 그래서 이 11책도 광덕 스님 그리고 불광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뭐 적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특히 이제 지원 스님의 그런 시봉일기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얼마만큼 더 우리가 사료적인 가치로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목록은 일종의 이제 그 광덕 스님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들입니다. 스님이 99년에 입적을 하시고 이제 곧바로 아마 작업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영 선생, 김영태 선생, 그리고 오늘 이제 제 토론을 해주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김광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광덕 스님과 불광사에 대해서 앞장서서 연구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뒤에 상당히 활발한 연구들이 연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뭐 김재용 법사님하고 이 김영태 선생님은 초창기에 이건 문집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문집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뭐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어른들 공부하실 때는 뭐 그런 자료들도 없었던 때고, 그래서 많이 이 자료를 손수 찾아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했던 연구들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김재용, 김영태, 그 다음에 우리 김호성, 김광식 이런 분들의 연구일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환점이 불광연구원이죠. 불광연구원이 2010년 7월에 개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덕연구라고 하는 어떤 학문, 어떤 특정 주제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2년 1월 간기로 해서 전법학 연구 창간호가 간행이 됩니다. 아까 우리 서지영 선생님이 이제 행사 시작하면서 길게 소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법학 연구 간행을 해서 13집까지 출간을 하는데 우리 서 선생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참회의 말씀도 식전에 잠깐 드렸는데 원고 하나 뭐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세미나 발표만 하고 원고도 못 드리고 이제 속도 썩여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해 가면서 그 13권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뭐 전법, 호법이라고 하는 건 뭐 불광을 상징하는 광덕 스님을 상징하는 용어인데 전법학이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학술지가 지금 멈춰서 있다. 뭐 마땅한 용어가 생각나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장기간 정간 그리고 괄호에서 휴간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폐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정간, 휴간. 그래서 이거는 속간, 복간을 전제한 그런 의미니까요. 아까 우리 조기룡 선생님도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전법학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 그리고 불광연구원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다. 물론 이 연구라고 하는 건 돈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잠실 불광사의 50년 역사를 봤을 때 이 정도 못할 기구는 아니고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하는 학도의 한 사람으로 불광대중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불광연구원과 전법학 연구의 복간, 속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 스님을 연구하고 불광법회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특정 스님, 특정 사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현대불교사하고 직결되어 있는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다시 살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발표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제 혼자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재영 선생을 비롯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비록 전법학 연구 불광연구원의 역사는 한 6년여간 멈춰져 있지만 광덕 스님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록 이렇게 끝에 두 개 보면 스님들이시죠. 동욱 스님, 심우 스님 이 두 분이 석사 논문이지만 석사 논문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광덕 스님에 대한 관심, 학술적인 관심을 놓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그 성과물들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뭐 전법학 연구가 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맥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학문적인 관심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하튼 그 틀을 좀 빨리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연구사 검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의 말씀은 드렸고요. 그 자료집에 보시면 전법학 연구 1집부터 13집까지 그 가운데 있는 광덕 스님이나 불광사 관련한 논문들은 쭉 제가 뽑아서 그 본문 51쪽까지 수록을 해놨습니다. 광덕 스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 광덕 스님 관련 새로운 자료 이렇게 장을 설정을 해서요.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뭐 십수년 전에 그 수원 복령사 관련한 연구 일을 좀 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복령사에 소장 중인 자료들을 이렇게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광덕 스님이 맞나? 그래서 막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광덕 스님이 이 복령사의 주지를 사셨던 역사가 뚜렷하게 존재해요. 그때 불교신문 대한불교에도 나와 있고 또 뒤늦게 이제 보니까 그 광덕 스님 시봉 일기에도 복령사와 관련한 그 일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처음에 주지 발령받고 가셨는데 그 땅과 관련해서 복잡했거든요. 복령사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막 스님을 협박하러 오고 그래서 그 절 텐마루에다가 몽둥이 걸어놓고 목검 걸어놓고 막 그들하고 맞서기도 하고 뭐 그랬던 장면들이 그 시봉일기 회고담 속에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광덕 스님 전집 1권 끝에 그 스님 연보가 아주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그 연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복령사 주지 사실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추가할 필요가 있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복령사에서 이제 그 세미나 발표를 하는데 막 그 주지 스님이 부른다고 발표 전에 가니까 막 이제 제 발표문을 보고 뭐라고 막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발표문에다 쓰냐고. 그 광덕 스님 부분 1960년대 그 복령사 역사에 대해서 광덕 스님도 주지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법룡 스님이라고 총무원장도 하셨던 그 스님도 그 뒤이어서 주지도 하시고 이제 그런 역사를 간신히 그걸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져서 이제 찾아서 써놨는데 그걸 왜 그런 걸 쓰냐고 막 꾸지람을 하셔서 좀 황당해했던. 그래서 정작 그 발표 논문에는 그렇게 뭐 자세히 광덕 스님 관련해서 많이 못 실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질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광덕 스님의 자취이면서 또 복령사의 자취이기도 하고 또 60년대 뭐 우리 조계종 역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자료가 그 이름이 거기 쭉 써놨듯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임 승낙서부터 쭉 뭐 재산 목록까지 있고 이제 그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스님이 쓰신 이력서도 있고 거기에 보면 1960년 11월부터 61년 10월까지 저 창원 성주사 주지소임을 보셨던 적도 있습니다. 한 1년 남짓돼요. 복령사도 그렇게 뭐 오랫동안 주지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광덕 스님 그 연구하는 데서 연부자료에서는 빠져 있고. 근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당신이 스스로 쓰신 이력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초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대각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도심 활동하시기 직전
근데 이미 창원 성주사, 수원 복령사에서 단기간이지만 그 주지 소임도 사셨다. 그리고 그 한쪽짜리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복령사를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런 계획을 그때도 뭐 스님들한테 뭘 받으셨는지 뭘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는지, 연불원이라는 수도시설을 건립하겠다, 또 관음회라고 내가 조직을 하겠다, 더 이렇게 놀라운 거는 불교 청년회 학생회를 내가 조직하겠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한쪽짜리 사업 계획서에다가 계획을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봉은사 이제 수도원이라고 칭하는, 봉은사에서 이제 대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같이 수도시키고, 그 어른들이 뭐 그 20세기 후반에 한국 사회와 불교에서 아주 큰 역할들도 하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그것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1961년, 2년 이 무렵에 봉은사 가시기 전에 이미 광덕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이미 이런 청년 불자들에 대한 육성, 청년 포교, 전법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으셨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뭐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거기 보면 뭐 인감증명서, 또 뭐 취임 승낙서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또 지 혼자 뭐라고 떠든다 그러실까봐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갖고 왔습니다. 신원증명원도 있어요. 이거 다 그 스님 자필입니다. 그 요새는 이제 글을 별로 많이들 안 쓰니까 그런 게 좀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왜 글씨 보고 평들을 많이 했잖아요. 글씨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근데 저 이 그 광덕스님 친필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인품이, 품격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요. 아주 그 글씨체가 뭐랄까요, 정갈하다고 할까요? 아주 깐깐하고 그렇습니다. 신원증명서 이런 건 뭐 직접 쓰신 겁니다. 또 그 옆에 이제 요 민간인 뭐 진술서 이런 거 있죠. 뭐 아마 이제 공직에 진출하셔야 되니까 이런 걸 다 과거에는 쓰게 했던 모양이고, 그 빨간 박스로 이렇게 쳐놓은 게 그게 그 스님이 쓰신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뭐 성주사 주지도 나오고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안 쳐놨는데, 스님이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출가 연도를 잡을 거냐, 그거 가지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스님이 쓴 이력서에 보면 1950년에 동산 스님 뵐 때, 그때를 출가 기점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그때 3위가 됐다, 그렇게 이력서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60년도 점심 먹고 금방 비구됐다, 뭐 그런 일화로 알려져 있는, 그 60년도 이제 그 비국에 그거는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 고처사원은 했다라고 하는 그 50년의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한 10여 년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스님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 시절의 10년 생활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물론 이제 공문서들이니까 출가의 이력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요건들이 있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50년부터 그 기점으로 삼았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스님 스스로가 그 50년부터의 어떤 출가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연구자들이 조금 더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좀 부실한 부분들, 불광 50년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보는 부분 공간들입니다. 우선 50년을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이 시대 구분에 좀 민감해요. 어떻게 좀 구획을 지을 거냐. 50년이 뭐 짧은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생각해 보면
결코 또 짧은 역사도 아닙니다. 과거 뭐 전근대 시절로 치면 500년의 역사에 준하는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본 겁니다. 그 전에 이제 40년 때 김응철 선생님이 뭐 발표하신 글에도 보니까 시대 구분을 좀 해놨던데, 그래서 일기를 74년부터 82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제 그 우리 잠실불광사 시대니까 그 기점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잠실불광사 전법기, 그래서 스님이 입적하시는 99년까지를 한 묶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9년 스님 입적 이후에 지금 이 법당이 마련되는 새법당 중창하는 제2불광운동 선언을 하는 2015년까지 이제 그때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 그리고 선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 2015년 이후 제2불광운동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까지 한 대략 10여 년의 역사,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그러면 불광 50년 역사는 그 나눈 요목에 맞추어서 소술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기 보면 역시 뭐 창립 성장기 이런 이름을 달았으니까요. 뭐 역시 94년에 이제 불광이를 창립하셨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김호성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이제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법회를 한 건 75년이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40주년, 50주년 하느냐, 기점은 역시 대각사에서 이제 불광회를 만들었다, 창립했다라고 하는 거고, 정식으로 그 회가 법회화해서 그렇게 된 건 이제 대각사에서 창립법회라는 게 75년이고, 그 전부터도 요 74년을 기점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뭐 몇 주년 뭐 기념 강연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74년 11월 1일 간기인 불광의 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들이 되겠죠. 불광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불광 역사를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붙여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한두 군까지는 따왔습니다. 다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작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불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을 시작을 해서 뭐 한 500호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또 이제 이 불광법회를 시작을 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십 명 단위에서 막 몇백 명 단위로, 그래서 법회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발전에 대해서 아마도 불광사 홈페이지의 그 의견은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뭐 발표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이제 불광, 초기 불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불광 1호에 실렸던 순수불교 선언문, 뭐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불광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도대체 광덕 스님은 불광을 통해서 또는 그 잡지의 발간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어 했느냐, 조금 길긴 하지만 그 순수불교 선언문을 조목조목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살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가 이제 이 잠실 불광사 전법기 82년 10월 24일 날 불광사에 공식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다 이제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행사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역시 99년 2월 27일 음력 정월 12일 토요일이었다 그럽니다. 낮에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입적하시는, 그게 이제 불광사 역사에서는 큰 분기점으로 또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잠실 불광사 전법기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그 감격적인 문구들을 이렇게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기 새법당 중창기, 그래서 그 중창불사 추진위원회 만들고 2013년 10월에 중공법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소략하게 뭐 자료 조사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별로 그렇게 탁 보이질 않아서 연표 구성을 2016년 이상에는 더 보강을 하질 못했습니다. 제2불광운동 선언문이라고 여기저기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제법 긴 문장이고요. 아마 당시에 이제 불광 대중들이 이렇게 다 뜻을 모아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아주 뭉클뭉클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옮겨온 거고요. 이제 거기에 빨간 글씨 보면 바라밀 국토 성취라는 강도 큰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 바라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대 기조, 10대 중점 과제, 48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 과제별로 쭉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광사 홈페이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겠죠. 현대 불교사에 끼친 영향과 그 개성,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이렇게 꼽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전법과 호법의 50년 역사. 뭐 이건 불광을 상징하는 용어죠. 전법, 호법. 그냥 자연스럽게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어른이 계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광법회가 이끌어온 새로운 신행운동으로서의 측면들이 있죠. 뭐 우리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례들, 의범 그 교재들을 만들고 실행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불광에서 일구어온 새로운 신행운동, 이게 현대불교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기 그 동명사 하남에 거기를 이제 뭐 영가들도 모시고 제사 지내러도 다니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 불광법회죠. 그야말로 뭐 불광에서 파생된 상좌 스님이시니까 그런 영향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행 운동으로 이렇게 불광법회가 역할을 해왔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인재양성. 아까 뭐 봉은사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스님과 직간접적인 교분을 맺었던, 오늘 뭐 우리 장익 선생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인재들이 불광의 그늘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 영향으로, 스님의 영향으로, 불광의 영향으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역할들을 해오시고 계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불광 50년의 영향이고요. 또 뭐 오다 보니까 우리 교육원에 뭐 이제 9월 초부터 막 이런저런 불광 교육 다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제가자에 대한 교육,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뭐 문화예술과 불교 출판, 우리 불광 미디어로 대표되는 얼마나 좋은 책을 지금도 많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또 문화예술은 조금 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 뭐 과거 교성곡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20세기 후반 우리 현대 불교 문화예술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국악교성곡이라고 하는 그런 장편의 서사시이자 그 교성곡을 만들어내서 그게 영향을 미치고요. 따라하게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끼치셨습니다. 제2불광운동이 이제 출범이 됐는데 이건 과제죠. 출범한 지는 이제 9년이 됐습니다만은 중간에 그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으니까 과연 이제부터라도 불광사가 제2불광운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불사들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토론을 해주실 김호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법학 연구에 쓰셨던, 이게 아마 이제 여기 불광사 오셔갖고 법회하신 내용을 이렇게 원고로 다시 옮긴 것 같아요. 그거 한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불광사에서 하고 있는 제2불광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제2불광운동 막 시작했던 시점에 오셨을 것 같아요.
광덕 스님 생전에 대각사의 불광법회가 모두 결사입니다. 말하자면 불광결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사는 새로운 교단의 물줄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체적인 수행운동을 말합니다. 전법과 호법을 이야기하신 분도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광덕 큰 스님이 최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법과 호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정립시킨 분으로서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셨죠. 이 이념을 중으로 내세워서 전법으로 불의를 이루고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광덕 큰 스님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제2불광 운동이 시작할 시점에 하셨던 아주 적확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옮겨왔습니다. 우리 오늘 또 발표하신 조기룡 선생님이 그 전에 썼던 논문에 보니까 미리 뭐 이런 현상을 예견을 하셨는지 이제 이 조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보셨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계승 문제다. 그러니까 광덕 스님의 입적 이후에 이 커다란 불광 도량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 관건은 결국 그 광덕 스님이 갖추고 계셨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어떻게 앞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있지 않을까? 학술 논문이니까 뭐 구차하게 쓰진 않았지만 결국 오늘을 보는 하나의 좀 예견 비슷한 관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만 그게 스님 한 분에게만 치우치는 관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 불광사는 주지가 누구냐? 어떤 스님이 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매달려 갖고는 도저히 불광의 앞날은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뭐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좀 주지 스님이 때로는 좀 무서운 모습도 좀 보이시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불광의 미래를 의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저것 검색하다가요. 작년에 우리 주지 스님이 이제 주지 부임을 하시고 나서 천일 기도 정진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도자료에 있길래 거기에 이제 빨간 글씨에 오직 마하바자 바라밀이란 화두만을 갖고 3년간의 정진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대중들을 지금은 이끌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법보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법보신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2020년 이후 내홍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한동안 교육이 중단되며 불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댓글 보니까 또 두 개의 극단적인 상대 지점에 있는 댓글들이 달려 있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현 주지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광의 전통 가운데서 빨리 되살릴 수 있는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이제 뭐 50주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한번 그 역사도 되돌아보는 점검을 해보는 학술회의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더딜지라도 다시 불광의 옛 빛을 자취를 되살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좋은 기운들이 아닐까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들어옵니다. 네, 김상현 교수님께서 불광 50년 한국 현대 불교에 끼친 영향과 그 개성이라고 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발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넘치는 발표를 해주셨어요. 김상현 교수님은 이제 중앙성가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화학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실 김호순 교수님은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이 두 분의 불교학계에서 해 오셨던 그런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대단히 무게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호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 글에 대한 그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호성입니다. 예, 제가 김상영 선생님 글을 읽고 논평이라고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박덕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늘 논문을 읽고 논문을 평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너무 가차없이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와서 오랜만에 뵙고 보니까 그동안에 건강 이슈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 글을 쓰느라 뒷부분에 제가 저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용문들 1년 번호 1번부터 2번 이렇게 붙이면서 인용문들은 모았는데 그 인용문 사이사이에 선생님의 언어로 논리를 세워가는 그 부분 작업을 못했는데 제가 가차없이 비판을 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와서 좀 깨닫고 또 더군다나 불광 5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새 출발하는 이런 좋은 우리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이런 취지의 모임에 너무 학문적인 이런 잣대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그때 그 사람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와서 밑에서 있어 보니까 우리 장익 선배님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굳이 꼭 토론자들이 발표자에 대한 어떤 논평, 우리 대학에서 학술회 하듯이 그런 것보다 광덕 큰 스님과의 인연, 또 불광과의 인연, 또 불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냥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짧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걸로 논평 아닌 논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장익 선배님이 그렇게 그 광덕 큰 스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몰랐어요. 몰랐고 그분이 지금 우리 장익 선배님이 이쪽에 높이 있다면 또 우리 서재행 선생님은 한 번도 못 배웠다고 그러니까 또 놀랍습니다. 저는 그 중간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78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법문이 고파가지고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조계사하고 대각사에 자주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만 해도 그 교통편이 불편한데 돈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조계사나 종로 3가 가는 데는 우리 필동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한참 3일 빌딩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갔는데 그 78년도 봄학기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봉익동 대각사에 법회 때 갔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도 연세 드신 그 원로 신도님들 중에는 그 법회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대각사도 옛날 집이에요. 지금 새로 집을 짓기 전에 옛날 집인데 그 법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법당 바깥에 그 섬돌 위에 우리가 이제 서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이 법회가 정말 일어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법당 바깥에 섬돌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열기가 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큰 스님 법문을 하시죠. 법문을 하시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보통 절에 가면은 스님 법문이면 끝이에요. 근데 스님 법문 하시고 끝나고 김경만 회장님이 또 법문을 해요. 또 송석구 부회장이에요. 우리 송석구 선생님은 제가 그때 당시 이 윤리학을 배우던 우리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부회장으로 또 법문을 해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뭔가 스님이 개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뵙고 1대1로 이렇게 만난 일이 배운 일이 있는데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 미술사, 그때는 불교 미술학과라고 해서 우리 불교대학에 있어요.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붕 떠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는 막 지금 뭐 나락이다,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광덕한 스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찾아뵈었어요. 그 법당 옆에 작은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서 이 선배님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큰 스님이 자비롭게 보시더니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학생은 이 불성생명인데 그런 번뇌망상 같은 건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은 스님의 그 언어에 있어요. 언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적이고 한편으로는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그때 처음 거의 뭐 2대1로만 찾아뵈었던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광덕 스님 생각하면은 그 78년도 제가 법회 섬도리에서 들었던 그 법회 장면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불광설은 물론 이제 짓기도 전이지만은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황금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 신앙의 열정, 그건 스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불광법회 회원들도 굉장한 열정을 그때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마치 우리 여름에 에어컨 잘 통하는 실내에 있다가 에어컨 안 통하는 바깥으로 딱 나면 더위가 확 오는 것처럼 법당 안으로부터 그런 이 열기가 바깥에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이 절을 짓고 이 지금 중창 새로 하기 전에 제가 90년대 이제 초반인데 그때 이제 92년에 천수경 이야기란 책을 내 가지고 그때는 천수경 책이 별로 없어서 전국에 부름을 받아서 천수경 강의하러 다니는데 역시 불광사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광사에서도 천수경 강의도 하고 명교사 강의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 집 새로 짓고 이 자리에 제가 1호 법회에 초청을 한번 받았어요. 그때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뭐 불광에 대한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광덕 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텔레비를 찍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서 지금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전법학 연구가 그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8호인가 그거를 제가 다시 녹취를 풀어가지고 그걸 조금 수정해서 광덕 스님의 이름교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이제 쉽게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글은 우리 선생님께서 인용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그 글은 논문은 아니고요. 강연이고. 근데 제가 논문을 쓴 거는 우리 김상현 선생님이 잘 조사를 해 주셨는데 48페이지에 보면은 3번의 중간에 김호성 천수경 이해를 통해서 본 광덕의 해통불교 종교연구 29집 한국종교학회 2002년인데요. 근데 요 글은 제가 논문으로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요 이전에 송암 스님으로부터 송암지원 스님으로부터 원고 청탁이 왔더라고요. 광덕 스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달래요. 그래서 시봉일기라는 책에 넣는데요.
그래서 예 쓰겠습니다 했는데 자료 조사를 해서 글을 읽잖아요. 근데 느낌이 이런 느낌 들어요. 스님 글이 저를 탁탁 튕겨내는 거예요. 글 쓸 수가 없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은 써야 되는데 이 스님 이 저술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튕겨내는 듯한, 감히 니까지 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비상한 대책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종일 쓰자.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여하튼 집중해서 나도 선정산매력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겠다 해서 실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 광덕 스님 이야기는 학계에다가 논문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논문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종교연구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 우리 김재영 선생님이나 이제 김영태 선생님 불광출판부나 뭐 도피한사나 이런 우리 강덕 스님 문중 안에서 이 사찰 내에서 그 대내적으로 발표된 거라면은 아마 대외적으로 학계에서 발표된 거는 제 논문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뭐 뻐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봐요. 서재영 선생님하고 전파박 연구, 저도 뭐 편집위원장도 하고 초기부터 참여해서 또 재밌었는 거는, 좋았던 것은 우리가 대만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광사 돈으로 대만 불교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에도 불광사가 있습니다. 대만 불광사도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도 불광사가 있어요. 교토에 가면 시내에 불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저런 정토진종 불광사파 본산이에요. 저런 뭐 이 절보다 게임이 안 되게 작지만, 시내에 작지만은 역사는 한 600~700년 된 긴 역사고 한 종파의 본산이에요. 뭐 그 세 절을 비교 연구해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 종교학회 종교연구에서 우리가 큰 스님 광덕 스님 사상이라면 저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계에서 그 광덕 스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연구되는 거, 인연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말해지는 거, 책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 지금 현대 불교의 현실에서 보면은 이 각 절이나 큰 절이나 문중에서 많은 학술회의를 합니다. 많은 학술회의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문제가 그 문중 사람들끼리, 문도들끼리, 신도들끼리만 모여서 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도 교육 또는 멤버십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심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널리 퍼지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숙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 48페이지에 우리 김상현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광덕 스님에 대한 저의 두 번째 논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논문이 광덕 스님에 대한 논문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반야심경의 주제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불교학보 44집에 2006년에 쓰는데, 이 논문은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불교학과 고익진 교수님하고 광덕 스님이 대비적이고 대조적인데, 고익진 선생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에서 광덕 스님 얘기가 옳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학계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청탁 없이 제가 신심이 나서 쓴 거예요. 신심이 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덕 스님 이름교를 썼습니다만, 이 글들 쓸 때는 아직까지 전집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 전집을 보고 제가 논문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겨우 이 2편밖에 못 썼는데요. 근데 이제 전집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거는 2009년에 전집이 나왔는데, 실상화 보살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실상화 보살님 광덕 스님 신도죠.
송명은 윤용숙 보살님이에요. 2016년에 돌아가셨고 불의의 회장 창립해서 광덕 스님을 지도 법사로 불의에도 74년에 그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0년인데 그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데 그 윤용숙 회장님, 실상아 보살님이 정말로 광덕 스님을 깊이 그 믿고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전집이 나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집을 한 30권 정도 아마 한 30권 정도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이 전집을 볼만한 사람들한테 동국대 교수님이나 누구나 나눠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집을 그 실상아 보살님 물론 사서 구입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포를 해드린 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 선생님 말씀처럼 내년에 이제 뭐 저보다 선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정년을 하니까 요즘 자꾸 이제 뒤를 돌아서 보기도 하고 정리도 하는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 이런 이 학술의 절마다 문중들마다 많이 하는데 내가 어디 댕겼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3군데 다녔어요. 제일 진하게 인연을 맺은 거는 송강사의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진울 스님 글도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월정사 상원사의 하남 스님하고 탄어 스님, 그 하남 스님을 좋아해서 방한음 선사의 책도 95년도에 쓰고 논문도 쓰고 탄어 스님에 대한 논문도 쓰고 적지 않은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여기 불광사 광덕 스님,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근데 여기도 우리 스 선생님하고 전법학 연구 그런 많이 못 썼지만 대만도 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숙제로 삼아야 될 거는 아직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철학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김상현 선생님 역사하는 입장이고 광덕 스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기존의 우리 불교 철학이나 전체 이런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제 반야심경의 주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썼던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불교학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명하는데 광덕 스님이 큰 도움을 줘요. 물론 광덕 스님 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익 선배님 의견에 동의해요. 광덕 스님이 선사라는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사 스님이 뭐 그렇게 잡지를 만들고 글을 그렇게 많이 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선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사는 글 같은 거 안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광덕 스님이 그 전에 여기 불광교육원에서 어떤 분이 논문을 전법학 연구원 할 때 아마 경주 캠퍼스의 김영진 선생 논문 같은데 그런 글이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본 그 말씀인데, 여러분 뭐 우리 주지 스님이나 스님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도 아시 싶은데 광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잔문자답을 해요. 언어와 문자를 떠나 있는 소식을 뭐라고 할까? 질문이에요. 광덕 스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를 떠난 소식을 뭐라고 할까? 우리 여기 지금 선학 박사인 정훈 스님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는데 선의 도리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이미 막 생각을 막 해보자는 이 순간, 저한테 얘기 듣는 순간, 야, 언어 문자를 떠난 소식이 뭔가, 언어 문자를 떠나서 그걸 알려고 막 그래요. 잠깐 있다가 광덕 스님 스스로 대답을 딱 내려요. 언어 문자. 언어 문자를 떠난 소식이 뭐냐? 언어 문자. 우리 장익 선배님 진각중에 몸담고 유덕대학교 교수로 정년하셨습니다. 법신을 우리 언어 문자를 떠난 게 법신을 그러잖아요. 근데 언어 문자의 법신이, 언어 문자도 법신이라는 얘기예요. 언어 문자의 법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향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신라시대 향가, 원앙생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고려시대 향가 가면은 균여 스님이 보현행원품을 가지고 보현시번가라는 노래를 11수를 지었어요. 옛날엔 생각을 뭐 했는데, 보현행원품, 이걸 중요시한 사람은 우리 화엄학자 계시지만은 광덕 스님 이전에 고려 때 균여 스님이 있었구나. 균여 스님의 보현 시번가하고 광덕 스님의 보현 시번송, 보현 행원품의 사상을 비교 연구해도 그것도 논문이 하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광덕 스님의 이름교라는 그 글에서 여기 일요법회 어느 날 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요일 날 와서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전통 불교,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 불교, 대승 불교, 대승 한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통불교 내지 해통불교는 수많은 방향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가지고 휘청휘청되고 있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초기 불교 니까야로부터 시작해가 또 대승 불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통불교적으로 지장경도 하고, 오다 보니 저는 요즘 정토에 피리 꽂혀서 무량수경 공부하고 번역하는데 보니까 불광교육원에서는 광우 스님 오셔서 무량수경 강의하신다니까 나도 와야 되는데 못 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불교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이게 최후의 보루, 어떤 의미에서 방어벽, 방어진지와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글에서 그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장익 선배님만큼 복이 없어서 살아생전에 광덕 스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향하는 불교에, 제가 추구하는 불교에 거기에 제가 추구하는 불교라는 강이 있다면 이 강에 물을 공급해 준 많은 지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지류에 광덕 스님이라는 작은 강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애정을 갖고 또 불광사, 또 불광부패에 어떤 일이 있다면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새 출발하려는 여러분들, 주지스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또 박수로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우리 김상현 선생님이나 저나 장익 선배님이나 보다는 젊은, 우리 조기룡 선생님이 제일 젊은데 조기룡 선생님보다도 더 젊은 학자들 중에도 앞으로는 이 광덕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나오고 그런 쪽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김상현 선생님 좋은 발표했는데 제가 너무 글에서는 너무 박절하게 하고 말로는 너무 언급을 못 해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호성 교수님의 토론이셨는데, 광덕 스님께서 언어와 문자를 떠난 소식을 뭐라 할까 그 화두를 드셔서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논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논문에는 근거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연담과 그리고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또 부단히 다시 오셔서 신앙 고백하시고 불광이 회생하고 전법의 기수가 다시 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